내일 바로. 자, 여러분들은 또 휴일 부처님 오신 날 새날 방송으로 오셨습니다. 많이들 오셨고요. 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지고 볶고 막 계시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내가 다 여쭤볼게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요 탈원전 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행자입니다. 왜? 관심이 있었으니까 예. 수년 동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이제는 민주당이죠. 양이원영 아직 합당하진 않았어요. 예, 예. 예정. 예전 15일. 네. 예. 예,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전에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어요. 지하실에 네, 있을 때 저 진짜 네. 네 수시로 왔는데 안 불러주셔갖고 섭섭했다니까. 아니, 거의 네. 방고정이셨는데 네. 어쩌다 보니 뭐 이유는 없었고 네네. 이제 다른 그 탈원전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그러는 사이에 네네네. 그때 한번 모시려다 아마 실패했을걸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번 연락 온 적 있었어요. 공론화위원회 때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네네. 어. 네. 그건 2017년 10월이고. 아, 그러니까. 18년, 19년 2년이 또 더 있었는데. 아니 그 이후에는 그리고 한 번 연락 오셨어요? 네, 네. 그 이후에는 탈핵이 이슈가 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어뜯었잖아요. 저쪽에서 네. 가짜 뉴스가 넘쳐났는데 네. 그랬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환경연합은 좀 쉬면서 에너지 전환 포럼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슴만 쳤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요 새날의 그 방송의 5대 목표 이런 게 있었어요. 네, 5대 목표. 그 중에 네. 뭐 세월호 진상규명 같은 네. 거. 네. 그 중에 하나가 탈핵이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 이야기를 뭐 네. 전문가분들 안 나오시더라도 계속 네. 방송을 해왔던 건데 네, 네. 제가 더불어시민당 공천 명단을 딱 보다가 놀라셨어요? 네. 이분이 깜짝 놀랐던. 저도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전까지 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실 생각은 거의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기대도 네. 안 했고, 네. 왜냐면 제가 워낙에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사람은 정치권에선 부담스러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저희 에너지 전환 포럼의 이사나 회원 중에서 이번에 녹색당 또 계시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계시고, 정의당 쪽으로 또 들어가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에도 현역 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후원의 계좌 열심히 모아가지고 회원들한테 후원해주세요. 그다음에 그 선거인단 등록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주세요 하고 저도 다 등록해갖고 다 투표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지 제가 거기에 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조선일보 같은데 논조는 보면은 네. 시민사회에서 국회로 가는 거를 네.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식의 논조인데 저쪽도 시민사회로 네. 시민사회로 인정한다고 하면 네. 똑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범진보 계열의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국회로 들어오면 그걸 그렇게 이죽거리고 씹고 실제로는 그런 일을 막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잘 맞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역할 분담일 네. 수 있는데 꼭 시민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나 정치 운동이나 광의에 저는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걸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광의의 정치운동에 그렇죠. 똑같이 같은 영역이고 다만 시민사회는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주장을 하고 보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정치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는 게 이제 제도권 정치 내에서의 운동이고 그런 차이인 거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따라서 경쟁할 때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할 때도 있고 그런 거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거는 개인의 자유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국회에 이런 전문가가 한 분 있어야죠. 네. 네. 되게 보면 예전에 그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인물 중에 이채익 의원 같은 사람들은 네, 네, 환경부 차관하셨던. 대표적인 찬핵. 아, 이채익. 이채익. 아, 네. 울산시 울주군에 그러니까요. 계시는 신고리 오륙호기 이제 추진하자고 하시면서 예, 적극적으로 그런 하셨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찬핵하는 분들인데 난 대놓고 탄핵이요라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네, 에너지 쪽에 그래도 그 노력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우원식 의원님, 네, 그렇죠.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네. 김현건 의원님, 네. 다 이제 에너지 재난 그렇죠. 포럼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게 탈핵이 정쟁이 되기 전까지는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도 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 탈핵이었어요. 그러니까 탈핵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의원님 같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개몽이 된 케이스라서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그 공론화 위원 할 때 제가 위원회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진보가 덜 돼 있더라 사실 그런 느낌 받았고요. 진보라기보다 이제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왜 매년 몇백억씩 그걸 그 홍보용으로 썼잖아요. 효과를 본 거죠 아무래도. 예, 근데 아무리 그렇게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리원전 1호기 고장이나 이런 그 비리를 통해서 원전 안전 비리를 통해서 본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본 이게 원전은 결국은 폭발하는구나 이걸 봤잖아요. 그걸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이쪽으로 알고 계시고, 다만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워낙 가짜 뉴스들이 정말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하신다는 분들을 몇 분 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그렇다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로 안 된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뉴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그 많은 가짜 뉴스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지금도 다 떠 있거든요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뭐 그쪽 전문이 아니면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쪽에 관련 홍보 예산을 저쪽 당에 계신 분들이 다 깎았어요. 무조건 다 깎았어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원전 홍보를 엄청 잘했잖아요. 예, 그전 정부들은. 근데 지금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또 탈원전, 탈석탄 이것의 방향성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다 깎아버려가지고. 올해도 거의 다 깎였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 권력을 잡았는데, 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정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도 아직 좀 덜 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일단 봐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건 뭐 탈핵이 무조건 맞아라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시간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저는 이슈라고 보고요. 그렇죠. 자, 어쨌건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때도 한참 나오실 때도요. 네. 아이가 꼬맹이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지금 10살. 10살 됐어요? 네. 이쁘겠네. 그 시간 맞추느라고 네. 아이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 맞추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왜냐하면 흘렀어요? 신랑이랑 저랑 둘이서 육아를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너무 오래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데리러 가려면 시간을 맞춰야 돼서. 야, 그래도 10살이면 이제 한참 막 이제 반항 시작할 나이인데. 이제 온전한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든 다른 어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다른 행동, 문을 쾅 닫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죠. 그래서 이제 10살 딸이 있는 국회의원 좀 뭔가 뉘앙스가 묘해요. 그래요? 뭐 믿는 분들 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최근에 이제 이번 21대 국회 때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또 우리 당선자님은 딱히 청년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아니죠. 네, 늦게 나왔으니까. 제가 41에 나왔기 때문에. 진짜 그런 나이가 나와버리네. 네, 뭐 다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름도 양원영 그러니까 네, 네. 오랜 시간 불러왔던 이름 양이원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양원영이. 저도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명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름 바꿨겠죠. 벌써. 그러니까 양이원영은 그냥 편의적으로 불렀던 이름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때가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1년 추석 때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뭐 차례 다 지내고 나서 그리고 제가 말을 꺼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을 2개를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는 소리야 했더니 아니 내가 양씨 집안이기도 하지만 이씨 집안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양이원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의외로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왜 이러지? 근데 엄마는 야 그 법적으로 좀 바꿔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성을 2개 쓸 수는 없어요. 원래 성 자체가 2글자이지 않으면 성을 2개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제가 이름을 바꾸는 건 이원영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이름을 그렇게까지 바꿔서까지 할 필요 있냐 싶어서 그냥 뒀던 거죠 지금까지.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고. 네네. 근데 이번에 후보 등록을 그러니까 그 신청서 낼 때 시민당이 신청서 낼 때도 그냥 양이원영으로 다 냈어요. 근데 맨 나중에 다 이제 번호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이원영 썼더니 거기에 이제 그 서류 문서 하시는 분이 주민등록번호라게 보시더니 아니 이거 바꾸셔야죠 이게 그러셨구나. 주민등록 등본상 이름이 나와야 된다 선거법상.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공보물에 가로치고 양이원을 쓰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선관위에 여쭤봤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 다음 주에 토론회 하거든요. 네. 그 토론회도 양이원영 썼더니 아니 안 됩니다. 당선자께서는 거기에 등록된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 등록 신청하고 그때 뭐 대법원 전자 소송 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개명 신청했어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남윤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남윤인순 이렇게. 네네. 어쨌건 양원영 하니까 되게 안 익숙한 거예요. 양이원영 해주세요. 제가 개명 신청했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웬만하면 바뀔 것 같고. 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되게 그 방송 오래 하다 보면은 시민사회 분들과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뭐 환경운동연합 말할 것도 없고 그린피스 내모네 막 탈원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중에 어떤 한 분이 탈원전을 대표성을 띠고 국회로 누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양이원영 이분이시다. 뭐 당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례 명단을 딱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민주당이 사람 제대로 골랐네.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로 이 법률권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인 건 확실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봤던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약간 쾌감을 느껴요. 그러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분들이 국회를 가야지. 국회는 따로 놀고 시민사회는 따로 놀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국회는 그 한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우리 당선자님 그 이력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전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에너지수요관리분과위원장. 전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위원. 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제일 최근 경력이시죠. 네, 가장 최근.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셔서 거기 이제 쉬면서 뭐 파견, 그러니까 환경연합이 많이 지원해줬죠. 그 만들 때 저를 파견해서 제 인권, 거기도 환경연합이 책임져주고. 왜냐면 이게 신생단체니까. 환경운동연합이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 아니 환경운동연합이 당선자님을 부담스러워서 쫓은 거 아니냐고. 아니 뭘요? 그건 거기 여쭤봐야겠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새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어쩌다 얻어걸린 이슈가 아니고 우연치 않게 방송 초창기부터 하다 보니까 탈원전 이야기를 그 당시 말하면 7년 8년 전인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한 개몽이 안 돼 있을 때예요. 탈원전이라는 이슈를 갖고 방송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여러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갖고 가장 처음 모셨던 분이 바로 당선자님이세요. 근데 이야기를 고맙습니다. 듣고 보니까 탈원전이 왜 필요한지 또 그리고 그 시기가 후쿠시마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시기고 우리 방송의 역사가
탈원전이 개몽되는 대한민국의 역사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아, 거예요. 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당선자님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소중한 분 중에 아유, 하나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탈원전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게 처음 아닌가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는 냈지만 그 그 전부터 전문성 그 갖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 들어간 건 제가 처음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소영 당선자라고 경기 의왕 과천 쪽에 예. 그분은 이제 기후솔루션이라는 그쪽은 탈석탄 쪽 특히 중심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쪽은 이번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가 들어간 사람은 이소영 당선자와 저와 이렇게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 어쨌건 그래서 기대가 큰 거 아니에요. 네, 아유,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고 이제 책임져야 하잖아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혼자만 짊어진 건 아니고. 아니 그럼요. 네. 어차피 문 대통령의 그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탈원전 방향이니까.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뒷백이라고 말씀드려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큰 뒷백이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양 의원 당선자 같은 분들이 녹색당으로 한 명 당선됐다고 하면 사실 힘 못 써요. 근데 여당 그런가요? 180명 그 숫자들 중에 네. 한 분이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에너지 쪽 하시던 어떤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왼쪽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본인은 이제 제일 왼쪽이 아니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왼쪽에서 끌어당겨내는 거죠. 이 팀 전체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러워요. 뭐 막 나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은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저도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쟁쟁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의원도 의원이지만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권리당원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0만 권리당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SNS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마지막 제가 한 10년은 주민들과 현장운동을 했고 한 10년은 대학원 갔다 온 다음에 정책운동, 에너지 정책운동 이런 걸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시민들과 함께 회원과 대중운동을 하고 싶다. 제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시민당에 들어와서 그 시민당의 당원들도 한 2만 명 됐나? 그리고 그 민주당에는 한 80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저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해야겠다. 그런 시민사회랑은 좀 규모나 스케일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제 주장도 그런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소수가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렇게 방향성이 맞는 정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보수화된 느낌도 있다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 진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정당인데 그 힘 있는 정당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 80만 명이 저는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시민사회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경쟁에 치이고 그래서 그냥 후원금 내는 정도 말고는 직접 잘 안 움직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유럽이나 미국을 봤을 때 아니더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인다 스스로도.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인데 근데 이미 정치운동 영역에서는 움직이는 그걸 이제 깨시민이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깨어있는 움직이는 시민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서도 밥을 먹는데 잠바를 이렇게 입고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 식당의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노사모 출신인데 나 이번에 어디 찍을 거야. 거기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그런 걸 일일이 찾아보시고 다 하시는 거야. 다음 날 또 가서 또 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고 늘어나는 게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그러니까 발전되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탈원전, 탈석탄, 기후 변화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예, 예. 탈원전 국민 네. 공론화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예, 신고리 결국은 6, 70년 걸리는 탈원전을 예, 예. 결정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꽤 있었죠, 솔직히. 있죠. 어떤 거예요? 주로 말하면 어떤 거였어요? 로드맵 만들고 끝났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이슈도 되지 않고 뭐 제도로 만들어지지 아니, 그러니까 않고 일이 되게 만들어야잖아요. 네. 내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를 한다고 하면 20%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20%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은 지금 했잖아요. 6개 신규 계획된 거 없앴고 그리고 오래된 월성 원전 폐쇄했고 그러니까 탈원전은 이 정부에서 얘기하면서 그거는 했어요. 뭐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원래 취소하기로 했지만 그건 공론화를 통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미 하겠다고 한 거를 진행을 했지만 이게 더 빨리 되고 더 잘 되려면 해야 되는 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그 목표를 세웠다고요. 근데 목표만 세웠어. 아, 그래서 빨리 실행하라 이런 아니 목소리였던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면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년 태양광은 얼마, 풍력은 얼마. 근데 그게 왜 안 되지? 왜 현장에서는 안 될까? 왜 산림청은 안 움직이지? 왜 농림부는 반대하고 있지? 왜 환경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렇게 재생에너지를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을까? 왜 청와대에서는 지금 뉴딜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을 얘기 안 하지? 전 세계에서 다 그린 뉴딜인데? 최근에 나왔죠. 근데 전 세계에서 다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린 뉴딜은 검토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발표만 해놓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지부동을 받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네? 양희원 형 네가 해. 이 상황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그 안에서 그 작년에 그 얘기도 있었죠. 그 원내대표가 누구셨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그분이 영수회담이라고 이제 대표와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 만날 때 40분 내내 신한울 3, 4호기 그랬어요? 원전하자고 그랬다면서 그것만 해주면 딴 거 다 협력하겠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번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되니까 저 경남 쪽 인심을 얻기 위해서 원전 그냥 더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안 된다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분 혼자 그쵸. 외로이 맞아요. 깃발을 들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손발들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게 바깥에서 다 보여요. 아니, 그런 비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쪽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은 보이잖아요, 그게. 대통령은 무슨 만개칠남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말 한 번 이렇게 뭔가 지시를 내리면 이게 하는 신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한 아니 거죠.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농어민들과 함께하는 뭐 해상 풍력, 태양광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안 움직여. 농어촌공사에서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안 움직여.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양이원형 이슈 중에는요. 핵 융합 기술 반대했다고. 그게 뭐예요, 근데 도대체? 반대하실 만하니까 하셨겠지만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핵융합을 반대한 게 아니라 핵융합을 당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거는 그건 사기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균형 잡혀서 써야 된다. 그 얘기가 더 정확한 얘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016년인가 예산 삭감 의견서를 내면서 태양을 지구에 구현하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런 데다 괜히 돈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글 썼어요. 근데 약간
그 표현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도 좀 있고, 예? 그런 표현들은 좀 적절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핵융합은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태양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 숲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태양인데 그 태양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핵융합, 그러니까 태양을 지구상에 구현하자라는 이제 꿈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핵융합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과학기술 지원 차원에서 기초과학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발전소를 만들겠다. 발전소는 최소한 20년 이내에 경제성을 확보한 상용화 가능한 발전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산을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 핵융합은 성공도 못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구는 이제 수천만 도가만 올라가도 핵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지구상에서 그런 높은 밀도, 높은 중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도를 높여서 서로 핵융합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1억 도 이상은 기본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억도. 1000도, 만도, 10만도, 100만도, 1000만도도 아닌 1억 도예요. 1억 도. 1억 도시의 온도를 견디는 재료가 없다 보니까 플라즈마처럼 그러니까 그러네. 플라즈마처럼 만들어서 옆에 벽이 안 닿게 그렇게 해서 계속 가속시켜서 만드는 그 롤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근데 그 1억 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1초 달성했다, 8초 달성했다 그러거든요. 그 1억 도 달성을.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단계에 못 갔어요. 아직 1억 도도 1촌이 8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2035년이 될 거냐, 그걸 또 2045년으로 또 미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발전소 얘기하기 전에 핵융합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먼저다. 그쵸.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여서 하고 계신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슈는 이게 되게 대중들은 단순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받아들이기에 양이원형이 핵융합 기술을 반대했다 이렇게 알려져 버리면 이 문제고 사실 원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싸게 먹히는 것 같지만 안전성이라든지 나중에 폐료 비용 생각하면 결코 싼 전기도 아니고 안전한 전기도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주는 이제 그 오해가 있는데 탈원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전을 다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 제로가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40년 후일지 모르지만 현재 정부는 그걸 70년 후로 60년 후로 잡고 있죠. 2084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핵융합 기술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핵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 핵융합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말을 하면 국민 세금은 균형 잡혀서 뭐 줄기세포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기술들이 많잖아요. 물리학 쪽에도 여러 기술이 있고 화학 쪽에도 있을 거고 생물학 쪽도 있을 거고 의학 쪽도 기술도 있을 거고 여러 기초과학 기술을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전부인 양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소로 당장에 될 것처럼 그래서 발전소를 지원하는 기금에서 그게 수백억 원씩 지원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건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에 하나가 아니 기후변화의 대응 중에 하나로 핵융합을 하자는 얘기를 환경부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세상에 그러니까 핵융합은 방사능 오염이 없다는 식으로 또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핵융합 중성자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있거든요. 중성자선을 쬐면 그 방사화된다고 해서 그것도 결국 방사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처럼 그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핵 폐기물이 마치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 환경부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이제 핵융합 발전을 해야 된다? 그 전에 그 사이에 이미 실현되고
그리고 이미 검증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생에너지 너무 재생에너지 주의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냥 현실이 그렇다고요. 저도 재생에너지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나 뭐 신념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바이오매스든 바이오가스든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리고 풍력, 육상풍력, 해상풍력, 파력, 조력 한 10가지는 될 거예요. 이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지구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도 이미 석탄이나 가스, 원전보다 더 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게 규모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비싸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너무 싸서 그쪽으로 돈이 한 해에 한 370조까지 돈이 몰리고 있어요. 한 해만. 1년에. 화력발전 다 해봤자 130조. 원전 다 해봤자 10조에서 많아야 50조 이런데 재생에너지 그 많은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370조의 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걸로 이미 뭐 OECD 평균 25%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리고 잘 나가는 데는 70%, 60% 이미 다 가고 있고 2000한 3, 40년 되면 재생에너지 100% 한다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겨우 4%, 5%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좌쪽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 지점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원들 특히 어제인가요? 김무성 의원이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탈원전에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직도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구한말 시대 같아. 구한말 시대.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도 좀 보세요.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리뉴어블스 하거나 월드 리뉴어블스를 쓰거나 뭐라도 하시면 간단하게만 검색하셔도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얼마나 달려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곡과 완전히 담을 쌓은 것처럼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탈원전 방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도 총선 중에도 탈원전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방향성만 잡아놓고 사실은 진척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정부 여당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의 석을 주셨잖아요. 유권자들께서 이 숫자를 받아들고 공무원들이 설마 복지부동할까요? 네? 아무 설마 그러진 않겠죠 생각하지만 또 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세요.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세요. 딱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번에 뭐 불화수소권 일본과 그 싸움할 때 하시는 거 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전쟁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해야겠다 딱 생각이 들면 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인들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번에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이쪽에 어쨌든 가장 선명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대통령의 그 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분명히 좀 보여준 거다 생각을 했으니 그 사인을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선 당장 해야 될 건 뭐냐면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기재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청와대 하실 일이 많구나.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그리고 산업부에서 왜 조용히 있지? 산업부에서 내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바꾸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전담할 만한 전담 마크맨 하나 국회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4년 동안 주구장창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이제 외친다고만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왜 어떤 생각으로 안 하는지 여쭤봐야죠. 어떤 생각으로 안 하시는지 여쭤봐야죠. 박근혜 때 우리가 제일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환경부거든요. 환경부가 4대강을 하게끔 만들어져 버려. 지금은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발목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인데 재생에너지 발목을 잡으면서 재생에너지는 안 되고 핵융합을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관성을 깨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의 목소리는 달라야죠. 그게 민주정부죠. 저는 이제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져서 그래야만 이게 힘을 받고 일을 하지. 이게 그냥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싸우느라고. 이게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가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할 텐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환경 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기후 위기와 네, 그렇죠.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은 그린 뉴딜이다. 네. 에너지 효율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 산업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그게 내수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근데 경제대국이라 그래요. 그렇죠. 10이에요, 10위. 어. 예. 우리가 쓰는 전기량이요. 580테라와트 아워, 거의 60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 이게 독일이랑 맞먹어요. 독일이 우리나라 땅의 4배잖아요.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독일이 공장이 다 중국에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힘들고 했는데 꾸준하게 GDP가 상승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내에 내수 경제를 일정하게 유지한 거예요. 한 17년 만에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발전소는 보통 컨벤셔널한 뭐 석유, 석탄, 원전, 가스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많아야 200개 뭐 이러거든요. 그 독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전기를 쓰는데 근데 그거를 절반 정도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 시간에 한 16년, 17년 때 재생에너지가 몇 개가 늘었냐면 250만 개가 늘었어요. 250만 개. 생각해 보세요.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의 발전소 안에는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개별 발전기가 아니라 발전소가 250만 개의 발전소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거를 설치하는 사람들, 그걸 건설하는 사람들, 토목, 건설, 제조, 관리, 운영 그 모든 거의 일자리가 최소한 10배 이상 늘어요. 그린 뉴딜이네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요. 3분의 1 연방정부가 지원해주고 지방정부 3분의 1 지원해줘요. 자기가 돈 3분의 1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지금 한 8년 이렇게 지났죠. 9년? 9년 정도. 2011년.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재빠르게 그 방향성을 바꿨단 말이에요. 2002년부터 했는데 2011년 이후에 더 빨라졌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어떤 뭔가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지금 정책 방향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주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탈원전하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을 자세히 진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대한 에너지가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덴마크나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시장 만드는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만이 그걸 따라했거든요. 얼마 전에 하는 걸 보면 부지나 입지를 정부가 선정을 해줘요.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고 그 부지를 다 선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중앙정부가 할 때가 있고 육상풍력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지방정부가 그걸 다 해요. 근데 거기도 풍력이든 태양광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 말씀 듣고 다 얘기한 다음에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데 넌 no exceptional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외 없대. 예외가.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소음에 대한 기준, 환경에 대한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들어오면 그럼 허가를 내주고 그게 아웃 그럼 허가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도 안 나가. 허가가. 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가. 진짜 국회 가시면 할 일이 많으시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면 될 거를 1년 끌고 2년 끌고 3년 끌고 누가 해요? 아니 풍력발전기를 대만은 5.5기가와트 원전 5개가 넘는 5.5기가와트를 해상 풍력을 얻는데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어민들하고 설득해서 위치 선정하고 이런 모든 걸 하는데 3년에 끝났어요. 3년 만에 5.5기가와트 14개 업체 36개 사이트를 다 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0.06기가와트죠. 거기 5.5기가와트 할 때 0.06기가와트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속도가 안 나. 천천히 하세요. 속도가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 부처의 복지부동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에? 국회에 들어가셔서 입법부에서 정부 안 하고 있는 분들 혼내시라는 역할이고. 근데 이제 국회는 그중에 한 정부하고만 할 수 있는 거고 부처반나 저는 이제 청와대 쪽에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네. 이게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이건 경제 문제예요. 이걸 왜 자꾸 환경 문제로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들 여러분 계신데 청와대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도 환경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이 아니라 이건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고 경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총리실 쪽에서 또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각 부처의 복지부동을 그거를 해결을 해주셔야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특히나 그 시발점으로 이번에 한국형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린 뉴딜이 꼭 들어가야 되지. 그거를 안 넣으면 그건 대통령 뜻을 저는 어기는 거다. 그 마음을 모르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다. 라는 지적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관련한 전문가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선자님이 지론이 확실하시고요. 나는 그 부분에 되게 동감을 해요.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같으면 그게 이 하부 주제까지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의 취임하고 거의 그 일자리 하나하고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최고 관심 사항이었거든요. 앞으로 쭉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일관성 있게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쭉 계속 그 깃발을 들고 계세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도 제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그 스태프들 중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뉘앙스의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여당의 그런 거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하나 생김으로써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이게 무슨 대정부 질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네. 대정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명박근혜 때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원안이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혁할 부분 아직도 많이 있죠. 된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게 원자력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위원회처럼 됐었잖아요.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올렸는데 탈원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원전을 하나라도 더 원전에서 석탄 발전 하나라도 더 빨리 문 닫으려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말씀드린 거와 같은 비중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지상 과제예요. 그럼요. 원전 재료는 너무나 먼 얘기고 지금은 운영 중인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근데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면 탈원전이 정쟁이 되면서 갑자기 원전 이용률이 등장한 거예요. 원전 이용률? 탈원전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다는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 그게 탈원전 때문에 어떻게 원전 이용률이 낮아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왜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냐면 그거는 그 원전 안전 정보 공개센터에 잘 나와 있는데 원전이 툭하면 멈추는 거야. 왜 멈출까요? 위험하니까죠. 오래돼서. 그러니까. 오래돼서 우리나라가 원전이 한창 많이 지을 때 80년대, 90년대 지었던 원전들 지금 20년, 30년 됐어요. 그 원전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의 이용률이 굉장히 100%가 넘었어요. 이용률이 어떻게 100% 넘는지 아세요?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야 될 기간이 있어요. 이걸 단축해서라도 원전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혹사시켰다 생각하는데 원전을 가동하면 중성자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노후화가 빨리 돼요. 근데 원전이 이용률이 과도했다. 그러니까 세계 1위였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용률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 시공. 건설이 돈 빼먹으려고 또 뭐. 건설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서 빨리 돌려야 되니까. 세상에 두께가
보통은 한 1.2m인데 콘크리트? 6m짜리 두께도 있고 1.2m는 돼야지 안에 방사물질 방사선이 바깥으로 안 나와요. 예. 1.2m가 최소한 돼야지.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왜 쭉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커지려면 그 땅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 넓어지는데 1.6m 되는 거기에 제 키보다 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아, 그 이야기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157cm. 그러니까요. 아, 제 키가 나왔네. 이 157cm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세상에. 상상이 갑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동공이다 이렇게 말하. 동공이 뚫려 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자로 돔이 있잖아요. 네. dom이 있으면 세상에 안에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약간 작은 폭발이 생겨도 얘가 버텨야 돼요. 경락검은. 그러니까 1.2m죠. 철근 콘크리트 빽빽해요. 콘크리트도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화 콘크리트거든요. 근데 폭발 나면 뚜껑이 탁 열리게 왜냐하면 여기 뺑 돌려서 30cm가 다 파여 있어. 붙여놨구나. 아, 거의 그런 상황이구나. 이 안에가 아니 그걸 어떻게 가동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그거를 가동을 안 한 게 탈원전 때문이냐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안전성 때문에 그거를 쉬잖아요. 밝혀진 거죠. 근데 그거를 근데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면 그 안전 강도가 똑같아지냐고.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그래서 그래. 지금 한동안 뭐 1년 이상 멈춰 있는 것도 있고 월성 1호기는 폐쇄하기 전에 뭐 이용률이 낮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왜 낮아? 계획 예방 정비를 하고 가동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멈춰. 네? 그래서 다시 또 정비하고 또 가동을 하는데 2달 만에 또 멈춰. 또 정비해서 가동을 또 2달 만에 또 멈춰. 이런 원전이에요. 그래놓고 그게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꾸 멈추고 문제가 생기는 원전을 억지로 가동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했다고. 이게 탈원전이 정쟁이 되면서 왜 이용률 얘기를 하냐고. 아니 원전은 운전을 하려면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탈원전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 되려면 문제가 생겨서 멈추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문제가 생겨서 멈춘 원전을 왜 멈췄냐 그러면서 가동을 하라 그러면 그럼 문제가 생긴 원전도 계속 가동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압박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빛 원전 1호기가 체르노빌처럼 출력이 급증되는 사고가 났어요. 그때 원전을 안 멈췄다니까. 그랬어요? 어이구. 아니 그거 멈춰야지. 바로 멈춰야 되는 원전을 안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멈추면 또 일주일이 그냥 멈춰졌어야 되거든요. 다시 가동하려면. 그러니까 이용률 압박을 정치권에서 계속하니까 이용률 압박을 계속하니까 안전성이 도외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원 산불도요.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한전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나서 제대로 정비를 못하는 바람에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었대. 이 논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탈원전이 정쟁이 됐으니까 탈원전 얘기를 하지 말까? 아니면 탈원전이 정쟁이 되니까 탈원전을 더 얘기할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그걸 제가 도망을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가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제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장 반가워하는 당선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전문성을 갖고 계속 목소리 내주면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기 칠남으로 왜 니들은 탈원전도 안 하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 방향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서 하는 방향성은 국회라고 보거든요. 국회 여당에서 지금은 이제 180석 정도 되는 숫자로 각종 법을 만드는데 누가 해야 돼요? 지금은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 방향성 만드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3년 만에 그런 방향성 가진 전문가가 저는 들어왔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세게 나가세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탈원전은 당장이 아니다. 다들 오해하시는 분 많으신데 탈원전은 지금 원전 제로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지향이다. 지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소비를 줄이면 그럼 하나라도 먼저 빨리 원전이나 석탄 둘 중에 하나 논의해서 먼저라도 빨리 끄자.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위험을 줄이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온실가스를 좀 적게 나오고 미세먼지 적게 나오는 게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니 그러니까 그 지향을 얘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 지향이니까 그 지향을 밝힌 가운데 현재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빨리 많이 늘려야죠.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애가 아파요. 애가 열이 펄펄 끓고 아파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항생제가 걱정이 된다고 항생제 성분을 분석할 거예요. 해열제에 대해서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아니 빨리 해열제 먹여야지. 빨리 항생제 먹이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본 게 맞다니까요. 지금 네네.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전문가세요. 왜냐면은 네. 지금 현재 국회는 박근혜 때 총선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낼 만한 사람도 없었고 전담이야 전담. 그러니까 어떤 뭐 상임위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산업위를 꼭 가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산업위가 경쟁이 엄청 세다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의 초선에 이런 사람이 그 경쟁률을 뚫고 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혹시 원내대표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상임위를 꼭 그쪽으로 가야만 그 얼마 전에 또 기재부 차관님께서 이렇게 강연하는 걸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 국회에서 공모 스터디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보니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시장을 만들 실력은 안 되시더라고. 그분은 그냥 총무더라고요. 기재부는 돈 관리하는 총무시더라고요. 결국은 산업부가 나서서 해야 돼요. 산업부가 새로운 성장 산업,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저는 그린 뉴딜과 연결되고 에너지 산업이랑 연결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위를 꼭 가야만 그래서 산업부를 못 살게만 구는 게 아니라 산업부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걸 하도록 산업부가 그런 걸 하도록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상임위를 그쪽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들어가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요지는 네. 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건 이 양윤영 전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그 촛불도 얘기했지만 어떤 필요하다면 원포인트로라도 저는 세월호 유가족도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윤미향 당선자님, 그러니까 그 윤미향 당선자 같은 분들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탈원전 전문가는 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색깔만 갖고 꾸준히 달려온 사람이 있어야 방향성도 잡는 거지. 말하자면 시민사회 단체에서 특히 환경연합 같은 데서 환경 이슈 세워놓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서포팅하고 관심만 보이고 말고 뭐 국회 기자회견 열어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전담하는 분위기 들어가셔서 어찌됐든 치열하게 싸우시고. 전 현장을 다닐 거예요. 현장은 전 세 개의 현장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는 지역의 현장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의 현장이 있고 세 번째는 행정의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현장에서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실무자, 기업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임원 상무급이나 아니면 부장 팀장급 그런 분들 그리고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직접 그 인허가 관련돼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 그 현장에 가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저는 일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역구는 없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그 단체들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보좌진을 한 명 두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일상적으로 항상 그 논의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정책 쪽 보좌관 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군데 현장을 늘 같이 다니면서 얘기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훗날이요, 훗날 21대 국회에서 실제로 탈원전의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아직 멀었죠, 사실은. 이게 끝나려면 아직도 아마 당선자님이랑 전화 죽은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그 전에 해야죠. 그 말하자면요. 제가 죽은 뒤라 그러면은 우리 애가 몇 살이, 우리 애가 좀 성인 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성인 되기 전. 자, 알겠습니다. 뭐가 세상이 좀 바뀌어야지. 자, 어쨌건 저는 그 촛불 정부의 색깔을 이제 낼 수 있구나, 국회에서. 그렇게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국회까지 바꾸고 났으니까 이제부터 못하면 다 민주당 책임.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무겁고 걱정되고 그래요. 잠도 요즘에 잘 못 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이원영 당선자와 함께 탈원전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직 멀었어요. 우리 둘 대화도 등원하셔가지고요. 이슈 때마다 고정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감사하죠. 문재인 정부를 도우세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네, 네. 아시겠죠? 비판은 내부적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당선자님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